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조미정입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 기말고사 준비에 한참 바쁠 텐데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옵니다. 특히 우리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이제 프라임 사업이 발표되면서 모집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2017 수시 트렌드 인문계 입시 주요 사항과 대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7 수시 트렌드 인문계 입시 주요 사항과 대비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시 전형 준비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 주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제 4년제 대학에서 전체 모집 인원이 35만 5,745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보다 9,564명이 감소한 인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에서는 작년보다 늘어난 69.9%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내년에는 수시가 73.7%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모집 현황을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의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한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의 38.4%인 14만 181명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9.7%로 늘어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8.5%에서 올해는 20.3%로 선발 인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반면에 대신에 논술고사나 적성전형은 그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계속 화면을 보시면요. 올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수는 30개 교에서 작년과 동일하지만 모집 인원은 14,861명으로 작년보다 488명이 감소했고요.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수는 작년보다 1개교가 줄어들었고요. 모집 인원은 77명이 감소한 4,562명을 선발합니다. 그런 반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 각 자기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집 인원의 비교를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올해는 81개 교에서 1,120명을 선발하는데요. 이는 총 모집 인원의 2.8%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작년 79개 교회 9,980명에 비해서 140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학 계열에서도 677명이나 선발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학생들은요. 자기 지역에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을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대입에서 또 큰 변화라고 본다면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드시 필수 응시를 해야만 수능 성적표가 제공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 응시하실 때 한국사 영역 꼭 응시해야 합니다. 또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9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만 제공되는데요. 이게 입시에서는 최저 기준이라든가 응시 여부 확인 그리고 가산점 부여 등으로 각 대학별로 반영 방법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대학별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보시면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5등급으로 제한을 뒀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3등급, 자연은 4등급,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필수 응시만을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수시에서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4등급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한국사 반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수시로 확대되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사가 필수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서 모집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변동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인문계열 학생이 프라임 사업 학과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라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또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분야별로 인력 미스매치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하고요. 정원을 조정하고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전공 능력 향상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실시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의 유형은 대형과 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형은 9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연간 150억 원의 지원을 받고요. 소형으로 선정된 12개 대학은 연간 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면 이 프라임 사업으로 선정된 학과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거고요. 장학 혜택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각 대학별 주요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형 사업별로 주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우선 프라임 사업 대형 선정 9개 대학에 대한 주요 중점 분야입니다.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바이오, ICT, 융합, 미래 에너지 분야로 521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ICT, 융합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계 시스템으로 250명을,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소프트웨어 융합, 나노광전자학, 화학분자공학 등으로 247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소형 선정 12개 대학에 대한 주요 중점 분야입니다. 우선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신여대에는요, 융합보안공학,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공학,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265명을, 그리고 이화여대는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미래사회공학에 이 분야에서 193명을 선발하고요. 대경 강원권으로는 경북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100명, 대구 한의대는 화장품 제약공학으로 170명이네요. 동남권은 신라대 같은 경우 지능형 자동차 융합기계로 202명을 선발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상명대 천안캠퍼스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태양광 분야로 273명을, 그리고 호남 제주권에서 동신대는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분야로 14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 프라임 사업을 선정하고 계열이 정원이 이동이 됐는데요. 어떤 모집 단위가 어느 정도로 인원이 변동이 됐는지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동 규모는 5,351명인데요. 이것은 해당 대학의 전체 입학 정원인 48,805명에 대해서 약 11%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 계열에 조정된 정원이 4,856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인문사회 계열은 2,626명이 조정되면서 가장 많이 인원이 감소한 계열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의 계열별로 정원의 증감 예시를 보더라도 공학 계열은 모집 정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대형과 소형 사업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선 대형 사업단의 발표를 보시면요.
건국대 같은 경우 공학 계열은 발표 전에 모집 인원이 871명이었는데요. 사업 발표 이후에는 1217명으로 346명이 공학 계열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인문사회 계열은 196명이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숙명여대도 공학 계열이 250명이 증가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도 공학 계열이 117명이 증가했고 인문사회 계열이 127명이 감소했네요. 순천향대는 공학 계열이 214명이 늘어났고요. 인문사회 계열이 124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소형 사업 발표에 대해서 계열별 정원의 증감입니다. 성신여대를 보시면 공학 계열이 74명에서 325명이나 늘어났네요. 그래서 251명이 증가했고요. 인문사회 계열이 16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화여대는 공학 계열이 321명에서 514명으로 193명이 늘어났고요. 인문사회 계열이 151명이 감소했습니다. 경북대학교 공학 계열은요, 1437명에서 100명이 늘어난 1537명이 모집 정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100명이 감소했습니다. 상명대 천안 캠퍼스는 공학 계열이 304명에서 438명으로 134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계열별로도 프라임 사업에 의해서 모집 인원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정원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의 인원이 감소하면서 공학 계열 쪽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 인문계 수험생들은 이 줄어든 인원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다행히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학과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대학별로 살펴보면 우선 건국대학교는요, 수시에서만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시에서는 자연계열에만 선발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숙명여대나 이화여대, 한양대, 에리카는 일부 학과에서 인문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인문계 인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에는요, 수시에서는 교차 지원이 허용되지 않지만 정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에서 10명 중에 5명을 인문계열에서 선발합니다. 이화여대는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부에서 수시 모집에서만 80명 중에 18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합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소프트웨어 학부 수시 64명 중에서 8명을, 그리고 정시에서는 37명 중에 17명을, ICT 융합학부는 수시 36명 중에서 12명, 정시 34명 중에서 16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성신여대를 포함한 건양대, 경운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상명대, 순천향대, 신라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한동대, 호남대는 수시 정시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목표 대학이 이 대학인 학생들은 프라임 사업 학과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문계 학생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프라임 학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학과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KU 융합과학기술원입니다. 자, 건국대는요, 생명과학하고 정보통신기술 간의 융합으로 KU 융합과학기술원을 설립했는데요. 이 안에는 8개 학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각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개 학과 중에서 미래에너지공학과입니다. 여기는요, 화학,
공학, 이학 분야를 융복합한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자연계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과 학생 중에서도 화학, 공학, 이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운행체 공학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운행체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스마트 무인기 전공과 스마트 자동차 전공 두 개의 트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 정보통신, 제어공학 등 소프트웨어 그리고 공학 융복합 교육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너지공학하고 스마트 운행체 공학 분야는 문과 학생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자연계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소개될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은 우리 문과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학과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스마트 ICT 융합공학은요. ICT 분야의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IT 분야를 기반으로 문화와 콘텐츠 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전공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화장품 공학 분야는요.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소재학, 제조 공정학, 품질 관리 평가학 등 화장품에 특화된 이학 공학 지식을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 과정 중에는 화장품에 대해서 자연계적인 특성을 공부해야 되지만 사실 품질관리 평가 부분은 문과 학생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이 스마트 ICT 융합공학 그리고 화장품공학 이 두 가지 학과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줄기세포 재생공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생명공학, 시스템 생명공학, 융합 생명공학 이래서 생명공학에 관련된 분야도 이 KU 융합과학기술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대학의 이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목표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 건국대 KU 융합과학기술원 입학을 했을 때 어떤 장학 혜택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건국대 KU 융합과학기술원 입학 시에는요. 장학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정원 내 신입생에게는 입학금 전액이 제공되고요. 정원 내 최초 합격자에게는 학업 장려비가 학기 중에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수업료 장학금은 전형별로 달라지는데요. 수시 KU 논술 우수자, KU 자기 추천, KU 학교 추천, KU 고른기회 2 최초 합격자에게는 1년간 수업료 50%를 장학 혜택을 주고요. 정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2년간 수업료 50%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KU 융합과학기술원은 플러스 학기제를 도입해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프라임 학과 중에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소프트웨어 학부하고 ICT 융합학부가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는 컴퓨터 전공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요.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학부는요.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컬처 테크놀로지 전공,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활용을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디자인 등을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원 내 수시 정시 최초 합격자 중에서 학생부 반영교과 전 과목 평균이 1.3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이 학생부 조건 없이 수시 정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4년 반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여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이화여대의 휴먼 바이오 공학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 공대를 엘텍 공대로 명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제도 개편을 했는데요. 이 엘텍 공대에 4가지 학부가 있는데요.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 차세대 기술 공학부,
미래사회공학부 이렇게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인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학부의 컴퓨터공학 전공 2개가 포함된 엘텍 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 지원 가능한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의 목표나 교육 내용을 보시면요. 바이오 헬스 신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융합 학문 분야로 융합기계공학 트랙, 의생명공학 트랙, 바이오 데이터 공학 트랙 3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첨단 의료기기,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체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친화적인 미래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여성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학 혜택에 대해서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화여대 홈페이지를 나중에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신입생 전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학기 중에서 2번의 방학 기간 동안에 산학과 연계한 인턴십 그리고 글로벌 필드 트레이닝 지원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에도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학년도 수시 주요 사항과 프라임 사업에 따른 학과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2부 강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네, 이제 2부 수시 각 전형별로 그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각 전형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교과와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이 전형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에 대한 반영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니까 남아있는 기말고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별로는 교과 이외에 면접이나 최저학력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대학의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면접은요. 서류를 확인하는 인적성 면접도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 적합성 또는 시사하고 관련된 문제를 제출하는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별 기출 문제를 꼭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죠.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앞으로 실제 수능에서 점수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능에 대한 대비에 대한 학습법도 꼭 살펴주시기
주시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보면 정량화된 교과 성적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이 전년도까지 발표됐던 입시 결과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시고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서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에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꼭 살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영 방법별로 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온전히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교과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 성적으로 뽑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대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지만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요. 광운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 있고요.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명지대, 서경대, 성신여대, 세종대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몇몇 대학에 대해서 그 전형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100%를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우선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는데요. 94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계입니다. 국수, 영사 중에서 세계 등급합이 6, 그리고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숙명여대 학업우수자는 189명 선발, 그리고 인문계 국수, 영사 중에서 2개 등급합이 4.5.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입니다. 176명 선발이고요. 외대 서울입니다. 국수, 영, 사탐 중에서 2개 등급합이 4,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홍익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01명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요. 인문 예술학과에서는요. 국수, 영사 중에서 2개 등급합 4, 그리고 한국사 4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100%에 해당되는 대학입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163명 선발이고요. 서경대 교과 성적 우수자 82명, 성신여대 교과 우수자 338명,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로 77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과 면접을 함께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곳,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의 면접은 더더욱 준비에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제 중에서 동국대하고 인하대, 한양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자로 16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요. 1단계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면접에서의 평가 방법은요. 전형 취지에 대한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별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과 사회성 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자, 인하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83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30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하대학교 면접은요. 출제 문제를 바탕으로 한 개별 면접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133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 학생부 교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선발된 이 3배수의 학생들의 교과 성적은 보지 않고요. 온전히 면접 대회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면접 대상자가 된 친구들은 2단계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면접 내용 보시면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인성 면접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평가 방법상으로는 굉장히 좀 무난한 평가인 것 같지만 사실 3배수 학생을 면접 100으로 갈라낸다는 건 면접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테니까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가톨릭대 학생부 우수자입니다. 학생부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137명을 인문계열에서 선발하는데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비교과 평가 방법은 종합평가입니다. 아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107명을 선발합니다. 교과 80에 비교과 20입니다. 최저 기준은 없지만 수능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비교과는 종합평가고요.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36명입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에 의해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 70 그리고 비교과 30을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요. 인문계는 국수 탐구 중에서 2개 등급 합 4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앙대 학생부 교과로 250명 그리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70 플러스 비교과 30입니다. 자, 여기는 인문계의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요. 국수 탐구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6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네요. 자, 최장력 기준 연세대하고 중앙대에 비교해 보시면 연세대는 2개 등급합이 4, 중앙대는 3개 등급합이 6이기 때문에 중앙대 최저 기준이 좀 더 높죠. 따라서 이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중앙대는 비교과 부분이 출결과 봉사입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은 감점이 없다고 본다면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교과 성적과 수능 최장력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100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교과와 면접 또는 교과와 비교과에 의해서 선발하기도 하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학별로 각각 교과 전형에 의해서 입시 결과를 발표한 곳도 있고 추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광운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는 경영학부 전년도 경쟁률이 7.18대 1이었는데요. 평균 학생부 교과 성적은 1.98이었습니다. 동국대는 경영학부 7대 1의 경쟁률 중에 학생부 평균은 1.5, 세종대는 경영학부 1.8.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경영학과입니다. 경쟁률 6.42에 1.07, 한국외대는 1.17, 한양대 1.15, 홍익대 1.93 이렇게 입시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역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합격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경영학과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이 경영학과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과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입시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하위 학과에서는 여기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신이지만 여전히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상위권 대학 위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학들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주요하게 평가하는 전형 요소로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서류 면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원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난 후에 모집 단위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특성과 다른 모집 단위를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매칭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그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원하는 서류의 내용 그리고 면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접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서 자신이 그 면접에
에 따라서 성균 인재 전형을 쓸 건지 글로벌 인재 전형을 쓸 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하는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의예과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탐구형 인재 342명이 서류 100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의해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탐구 능력이나 학업 잠재력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성을 종합평가하는 학업 수학 능력이 80%고요. 비교과가 20%입니다. 따라서 이 학업 수학 능력 80%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과적인 학업 역량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앙대 탐구형 인재는 학업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내신도 좋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유형입니다. 비교과에 의해서 종합평가하는 대학인데요.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양대 학생부 종합 일반입니다. 비교과만 평가하는 종합형이고 서류 제출도 받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평가 요소는 적성 50%, 인성 및 잠재력 50%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적성은 학업 역량 그리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 활동을 평가하고요. 인성 및 잠재력은 타인과의 소통, 협력,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역량, 역경 극복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는 학생부 중에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일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의해서 이 적성과 인성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서류와 면접에 의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243명을 선발하는데요. 서류에 의해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계는 국수형 탐구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6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도 259명을 선발하는데요. 서류에 의해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형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이 4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인데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을 치릅니다. 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요. 추천서는 선택적으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50% 그리고 면접 구술 50%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교 소개 자료, 기타 증빙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입니다. 295명을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하고요. 서류에 의해서 1.5 내지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학들은 1단계 서류와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에 의해서 이 서류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 학생의 학업 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 면접에서 과연 대학들이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서류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전형 적합성,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 인하관계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등을 평가하고요. 면접에서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잠재력, 가치관, 인성, 전공적성, 탐구력,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에서는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을 서류에 의해서 종합평가하는데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면접에서는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 그리고 융합형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연세대학교입니다. 면접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성 면접으로 실시하고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입니다. 학교 생활을 균형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데요. 학업 수학 능력을 50%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50%에서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업 수학 능력은 교과 성적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면접에서는 학업 준비도, 인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개인별로 심층 면접을 치른다고 하니까요. 각 대학별 면접 유형에 맞춰서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 유형입니다. 종합전형인데도 교과 성적을 직접적으로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졸업 연도에 제한이 있는 유형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형에 대한 종합전형 화면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입니다. 97명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60% 반영하고 서류 40입니다. 최저 기준은 없고요. 고려대 학교장 추천으로 326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 교과 90 플러스 종합 10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습니다. 인문계는 국수, 영,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은 4,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로 110명, 고교대학 연계로 232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60 그리고 서류 40으로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 또한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교과형의 종합 전형에서는 과연 서류와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건국대 KU 학교 추천입니다. 이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정성적인 종합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에 대한 담보일 것 같고요. 경희대 학교생활 충신자, 고교대학 연계 부분도 전형 적합성, 또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 인하관계성, 자기주도성, 경험 다양성 등을 서류를 통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서류 40% 반영이고 교과가 60이니까 교과 성적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은 1단계에서 종합 10%밖에 안 되거든요. 교과가 90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던 우리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교과 성적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 합격한 경영학부를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지만 1등급에서 2등급대 이내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없이 교과 성적은 안 좋지만 비교과만으로 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갖추고 있는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 준비 정도에 따라서 목표 대학 설정을 잘 하셔서 합격의 그런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서술형 문제와 수능 성적에 강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고사나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는 기준으로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이 전형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논술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할 수 있는지,
또 논술 전형만으로 대학에 지원하다 보면 이 논술 보는 날짜가 겹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시험을 치르는 날짜까지 반드시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요.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죽전,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아주대, 의예과는 제외입니다. 한국항공대, 한양대 이렇게 9개 대학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술 전형도 전형 방법별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우선 전형 방법상으로 논술고사와 학생부를 반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만 반영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는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비교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출결과 봉사에 의해서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과를 종합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 가장 많은 대학에서 반영하는 논술고사와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유형입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동국대, 단국대, 숭실대, 아주대, 한국예대,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를 보시면 논술 60 내지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40 내지 3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동국대학교, 숭실대, 한국예대,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학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논술을 치르게 되는데요. 논술에 의해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논술 성적 6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40%를 반영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는 학교별로 재학생 수의 3%, 졸업생은 재학생 수의 0.5%까지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비교과가 반영되는 곳인데요. 이 비교과가 출결과 봉사에 의해서 반영되는 대학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경희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연세대, 중앙대입니다. 논술 60 내지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 그리고 비교과, 출결과 봉사가 반영되는 곳입니다.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는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요.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는 비교과 종합평가 유형인데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이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고려대 일반 전형 535명입니다. 논술 60,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종합 1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고요. 성균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470명 선발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논술 60과 60%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종합 4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이 1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최저 기준을 누가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될 텐데요. 자, 인문계열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 최저 기준이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떤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주요 대학들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요 대학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인문계열입니다. 국수, 영,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 4 그리고 한국사 5등급입니다. 대신에 한의예과 인문계열 쪽은요. 국수, 영, 사탐 중에서 3개 등급합이 4이고요. 한국사 5등급입니다. 그래서 순수 인문 쪽하고 한의의 인문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최저 기준이 다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고려대학교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은 국수, 영, 탐구 중에서 3개 2등급, 한국사 3등급이지만 경영, 정경, 자유전공은 국수, 영사 중에서 3개 등급합 5 그리고 한국사 3등급입니다. 그 외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 이화여대도 보시면 순수 인문 쪽과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이라든가 또 스크랜튼 학부처럼 특수한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교 유형도 대학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리 논술을 인문계열에서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유형별로 대학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언어 논술을 보시면 가톨릭대, 또 부산대, 서울과기대 등등 언어 논술을 실시하고요. 또 건국대, 단국대, 서강대 등은 언어 논술과 그림 도표 통계 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건국대 경제, 국제무역, 그리고 고려대, 중앙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입니다. 또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요, 영어 제시문과 그림, 도표, 통계 등 자료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논술 전형이니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유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논술 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각종 특기자라든가 그다음에 적성고사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종합 전형이 대세인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 그리고 본인이 꿈을 얼마나 키워왔는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그 과정들을 솔직하게 느낀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대학들이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학업적인 능력의 향상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문항, 공통문항, 새 문항과 그리고 대학별로 추가되는 네 번째 항목을 꼼꼼히 주제별로 살펴보시고 그 내용 속에 자신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학업 능력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향상시키고 있는지, 또 본인이 선택한 전공,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한 대비를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적인 부분도 반드시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활동, 이제 사회에 나가면 팀으로 프로젝트를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을 배려하고 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죠. 또 리더십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능력들을 고등학교 활동 속에서 얼마나 잘 배양했고, 또 부족한 점이 조금 있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솔직하게 자기소개서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혹시라도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락에서 나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학생 스스로 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다만 자신이 작성한 글을 부모님 또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고 싶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글로 표현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 이것이 면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면접장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도록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2017학년도 수시에 대한 준비 방법, 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문계 학생들 지금 프라임 사업 때문에 모집 인원도 많이 줄어서 걱정도 많고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일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어떤 학과에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까지 연계
이해해서 학과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2017 수시에 대한 대비법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